스타트업의 이슈를 말해줄게요.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털어주마의 MC 반장, PD 맡고 있는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군시렁 군시입니다. 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네, 어제도 링고를 다녀온 링고입니다. 아 진짜? 좀 링고집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지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컨텐츠 덕후 네, 이타코입니다. 죄송해요. 이를 막으려고 그래가지고 링고 가서 스타트업 대표랑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떤 대표? 그런 건 아니고 작은 대표여서 작은 회사의 대표여서 제가 사실 방송 홍보했어요. 얘기하다가 그분한테? 대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방송을 들어라. 아직 창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링고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링고 다니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상대님 해주시죠. 자 상구님은요? 저는 요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에요? 자취를 하려고 방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집이 멀 때는 그렇게 꾸역꾸역 출퇴근을 하더니 이제 집이랑 굉장히 근거리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출퇴도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약간 청개구리여가지고 네, 한번 좀 나오고 싶어서. 뭐 여자친구 생기거나 이러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그래서 이제 독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약간 네. 시드가 필요하듯이 이제 저런 것도 시드를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그게 그럼요. 준비가 됐을 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네, 필요한 거죠. 선후 관계가 좀 다르군요. 이렇게 스타트업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면 착수를 하신 거예요? 착수를 했고요. 한 금방 갈 것 같아요. 오, 빠르다. 자, 우리 타코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또 개구장이 패션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깜짝 놀라셨게 했는데. 그냥 모자를 하나 썼을 뿐인데 또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니 참 네. 피곤하네요. 네? 저는 사실 큰 뭐 일은 없었고요. 네. 그냥 요즘 최근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일정이 많아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명씩 한 네트워킹. 팀씩 본연의 네트워킹 아닌 네트워킹이 되더라고요.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띄움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저도 이제 도움 시드를 닫기인가요? 하나씩 도움 닫기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우리 군시님은 이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어쨌건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고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프리랜서로 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10년 동안 일하는 스타일과 이제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좀 애매하지만 팀별로 움직이니까 한 4-5명 팀이 됐을 때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너무 좀 원래 방식하고 좀 달라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있는데 뭐 좀 큰데 대기업 같은 비슷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롤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저것 좀 그냥 내가 해버리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대기업에서는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근데 스타트업은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는 걸 바라는데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 형성도 안 돼 있으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발자들은 보통 그런 게 다 정리되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직군에 비해서? 이게 다른 직군에서 개발자의 일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그 안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만약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동일하게 나누면 되는데 실력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어디까지 다른 파트지만 내가 아는 부분을 어디까지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모든 조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뭐 아무래도 상하 관계가 없다 보니까 뭐 요즘에 애자일 방식의 조직 문화 이름 붙이면 다 되죠, 그렇죠? 군시님이 얘기하시니까 저 처음 스타트업 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가요? 그때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그냥 대기업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옆팀에 이제 팀원에게 제가 업무를 요청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그쪽 팀장님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면서 업무를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좀 해줘라.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깨달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럼 지금은 어떻게 옆팀 분들한테 업무를 요청합니까? 옆팀 분들한테 그냥 해달라고 하죠. 스타벅스 보냈을 때 이게 좋아하는 줄 알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오해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뭐지 이러면서. 아니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특징 중에 하나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어쨌건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함부로 그 사람한테 하면 왜 팀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너 막 그렇게 하는 거 네가 뭐 제 사수야?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스타트업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팀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요청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오래된 기업,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아카이빙이라죠. 문서화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시스템? 네, 시스템이나 문서화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 회사가 그래도 몇 년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남아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체계가 없군요. 그런 회사 많죠.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회사를 좀 약간 디스하는 디스를 하시는 것 같아서. 회사 이름 제가 말했나요? 네. 말 안 했죠. 안 했고요. 뭐 그 회사분들이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군신님 회사분들이 안 듣길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카이빙 하는 문제나 뭐 시스템을 모듈한 문제 항상 했던 얘기들. 그렇죠. 그건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개발하기 바빠서 문서화나 아카이빙을 못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한 명이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아카이빙 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뭐 개발자가 2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아카이빙을 하고 뭔가 문서를 만들어 놔야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일했던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것도 이제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스타트업은 어쨌건 한 사람이 막 일당백을 해야 되는데 그 아카이빙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 버퍼가 생기고 그게 약간 딜레마적인 부분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스타트업이 뭐 많이들 불만으로 표현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런 형태로 뭐 시스템이 없다, 뭐 체계가 없다. 뭐 아까 아카이빙 얘기하셨지만 뭐 전임자나 뭐 사수에 제대로 된 업무 지시를 못 받는다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저도 뭐 그 부분 너무 공감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 완벽하게 되어 있나 하면 또 사실 그것도 아니고 뭐 물론 스타트업에 비하면 훨씬 잘해놨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결국은 어차피 내가 빨리 습득하고 빨리빨리 쳐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데 고민인 게 그러니까 QA라고 해서 아카이빙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냥 개발자가 아닌 사람 시선으로 만드는 그런 아카이빙 하는 사람 뽑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인사고과에서 개발자들이 그런 아카이빙을 하면 인사고과 점수를 주는 게 나은지 어느 게 더 좋은지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건 결국 그 현재 있는 개발자분들이 문서 정리나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뭐 개발자분들에게 조금씩 엑스트라 워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요청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 개발자분들이 좀 난 개발만 하고 싶은데 라는 성향이면 뭐 별도의 팀원을 뽑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사바사네요. 사람 바이 사람일 수밖에 팀 바이 없겠네요. 팀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대표님이 그 인력을 뽑아주느냐 안 뽑아주느냐도 차이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초급 개발자가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군시님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역시 스타트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결국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가장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건 재미있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OTT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함께 뭐 디즈니 강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디즈니로 재편되는 어떤 OTT 서비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운영 중인 OTT나 어쨌건 국내 OTT 상황은 어떤지 우리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국내 OTT 간단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로 2012년도에 한 1억 원 정도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그럼 정말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그렇죠. 곳이네요. 그래서 한 5년 뒤 2017년도에는 4억 정도 돼서 한 4배 정도 상승했고. 시장 규모 자체가 4억이죠? 네. 그럼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저도 좀 너무 생각보다 작아서 지금 잘못 그쵸? 봤나 싶은데 일단은 뭐 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는 6억 3천 산조하고 이제 2020년에는 7억 8천까지 해서 좀 생각보다는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 국내 OTT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OTT 플레이어들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국내 시장에 한 20개 남짓 정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OTT 동영상 플랫폼이. 네. 그래서 뭐 많이 20개까지 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사실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뭐 많이 아시는 티빙, 푹, 뭐 올레 TV 모바일, 옥수수 뭐 포함을 해서 유튜브도 사실 OTT에 포함되고 네이버 TV, 카카오 TV,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그다음에 M군, 트위치, 텔레비, M군 TV가 있구나. 왓챠 플레이어, 뭐 이런 에브리온 TV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라고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트위치 통계가 나오나요? 트위치가 한국 런칭을 안 해서 통계가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통계보다는 일단 어쨌든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되고 있는 플랫폼으로 기준으로 해서 한 20개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국내 서비스를 쓰고 계세요? 저는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초반에 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쓰다가 제가 생각보다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뭘 보니까 자꾸 멀미가 나가지고 집에서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TV 보면 되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OD 서비스는 저는 SKT 쓰니까 옥수수 보고 근데 옥수수는 브랜드명이 너무 구리지 않아요? 왜 옥수수라고 지었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옥수수. 방금 직전에 그 네이밍하는 거에 어떤 고충을 말씀하셨던 분께서 분명히 저 옥수수라는 네이밍을 기획하신 분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심심한 사과를 전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는 옥수수 뭐 왓챠플레이 정도 쓰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쓰세요 혹시? 국내 OTT? 저는 티빙을 쓰고요. 티빙을 쓰는데 제가 최근에 또 드라마 볼 일이 또 많이 생겨서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보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뭐 종편이나 CJ 쪽이 강세잖아요. 맞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2,900원만 내면은 그냥 전편 다 무료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그거는 그거죠. 네. CJ 계열사 뭐 TVN 무료 2,900원 이런 거죠. 근데 CJ나 그다음 JTBC도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쏠쏠하게 보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다른 분들은? 군신님은 어떠세요? 쓰세요? 그냥 유튜브랑 넷플릭스 정도? 네. 국내 OTT 프리미엄으로 쓰세요? 9,900원짜리? 무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링고님은요? 저는 뭐 왓챠플레이만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KT 올레 TV 모바일이 돼 있긴 한데 그냥 KT를 보니까 뭐 자동 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집은 올레 TV인 것 같아요. 저는 티빙 보면서 그 스마트 TV랑 미러링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마 크롬캐스트 있는 TV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계열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크롬캐스트는 네. 그렇죠. 크롬 안드로이드 되겠죠? 근데 크롬캐스트는 그 TV에 꽂아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걸 꽂고 그 티빙에서도 어쨌든 과거엔 지원 안 하다가 최근엔 지원하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TV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저는 보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올레 TV 모바일 한때 푹도 좀 썼었고요. 트위치도 요즘 보는 채널이 하나 있어서 트위치도 좀 보고. 뭐 보세요? 갑자기 새우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새우요? 네, 새우. 게임 방송은 아니고요. 게임 방송이 아니라 약간 그 정보 전달해주는 약간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트위치에서 라이브를 하고 그걸 유튜브로 하셔가지고 갑자기 제 채널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새우 좋아하셔서가지고 이렇게. 그분 무슨 방송 하는 거예요? 새우 방송이에요? 새우 방송이 아니라 새우 먹방?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새우 튀김은 좋아하는데. 새우라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근데 원래 유튜브를 저는 레드를 결제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유튜브 광고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특히 옛날에
그 초반에 레드 나왔을 때 나 광고 보는 재미도 있는데 해서 안 봤는데 요즘 유튜브 광고가 참 재미없어지고 있고 광고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레드를 결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참 너그러우시군요. 광고에 관대하시네요. 근데 집에 TV가 없으니까 광고를 접할 수 있는 거는 거의 그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 광고 재밌는 거 종종 본 것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했던 것들. 저는 딱 제 타겟이 타겟 그렇게 잡고 광고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네. 게임 광고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영상 보다가 중간에 딱 광고 전환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총 싸움 게임 왔는데 갑자기 볼륨이 팍 올라가면서 총 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게임 좀 하세요? 게임 하나도 안 해요. 저도 게임을 거의 안 하는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네. 게임이 거의 핸드폰에 없다? 그런데 게임 광고는 그냥 없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게임- 남성이니까 나오는 것 같고요. 남- 그러니까 거기 타겟팅 돈도 많이 써서 그럴 거예요. 돈도 많이 써서 광고비를 게임사에서도 되게 많이 쓰니까. 엄청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그냥 주요 타겟이 뭐 20대 후반, 30대, 뭐 40대 뭐 나이대로. 그런 나이대의 남성 뭐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타겟 소비층이 되겠죠. 그렇죠. 유튜브 사실 레드는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음. 저는 원래 레드를 잠깐 쓰다가 사실 막 그 업무 때문에 레드를 끊고 유튜브 광고를 그렇죠. 한동안 또 열심히 보다가 네. 최근에 광고가 엄청 늘었어요. 유튜브 광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개씩 나오고 앞에 그러죠. 2개씩 막 나오고. 아 그래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고 있는데 사실 군신님이 얘기하신 대로 유튜브 초창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CF랑 유튜브에 틀어지는 CF가 되게 다른 달랐죠. 결을 가지고 맞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TV CF를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트는 경우도 많아서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좀 웃겼던 게 처음에 네이버 TV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유튜브는 5초 광고하고 네이버 TV는 15초 광고 한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점프 안 돼가지고 욕 먹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5초로 줄이니까 이제 독점한 유튜브가 광고를 확 늘리고 참 슬픈 얘기네요. 그렇군요. 그런 또 시기가 있었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국내 OTT 시장의 어떤 성장은 기본적으로 뭐 어쨌건 외산 플랫폼이 오면서 좀 더 그 탄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전에는 사실 VOD 서비스를 하는 정도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이거 OTT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푹TV든 뭐 옥수수든 VOD. 그냥 기존의 뭐 것들을 다시 뭐 보는 느낌의 것들이었는데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어쨌건 뭔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갖고 있는 파워가 크다 보니까 통신사와의 어떤 이합집산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의 어떤 연합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 여러분들 어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좀 조사해온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과거 얘기를 좀 네. 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 위주로 그 OTT가 시작을 했었고 네. 처음에는 그 IPTV를 단순히 모바일로 이식한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VOD도 보고 실시간 TV도 보는 그런 것들을 3사가 똑같이 했었죠. 이제 옥수수 뭐 U+ 모바일 TV, 올레 TV 모바일인데 그러다 이제 푹이 등장을 한 시점이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제 공중파에서 그 방영을 하고 VOD 서비스를 이제 IPTV를 통해서 이제 그 시청자들에게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통신사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파한테 물론 그 정산은 해주지만 실제로 이게 누가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아니 열심히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정작 콘텐츠 유통으로 돈 버는 거는 통신사네 너무 짜증 난다 이러면서 3사가 연합을 해서 푹을 만든 거고 그래서 푹을 만들고 나서 한동안 3사라 하면 이제 MBC, KBS, SBS 네, 맞습니다. 네. 그 푹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통신사에서 안 주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뭐 무한도전을 어떤 연령층이 좋아하는지 그렇죠. 결국엔 데이터 싸움이 되는 시장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지켜봤었는데 역시나 이 데이터를 습득한다고 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 맞아요. 그 이후로 뭐 푹이 더 막 엄청나게 뭐 공격적인 그 콘텐츠 제작을 하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티빙으로 넘어왔는데 티빙이 재밌었던 게 아까 상대님이 얘기하셨는데 한때
그 젊은 친구들이 자취를 할 때 요새는 이제 TV를 자취할 때는 TV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로만 보는데 그치. 이제 과거에는 뭐 다운 받아서 보거나 막 어떻게 해서든 했는데 티빙이 생기면서 그냥 다들 티빙만 결제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은 대부분 CG에서 만든 거니까 맞아요. 그냥 티빙만 결제하면 실시간 TV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 VOD도 다 볼 수 있어서 그냥 티빙으로 TV를 그 가름하는 그런 현상이 몇 년 전에 좀 있었죠.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됐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의 사실 미디어는 플랫폼이나 통신사도 있지만 결국 CJ가 다 쥐락펴락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아직 VOD랑 OTT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이 온라인상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지금 느낌으로는 그냥 실시간으로 TV 볼 수 있는 방송수가 더 많아진 느낌이지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좀 구분하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OTT나 VOD나 이런 게 약간 조금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VOD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걸로 보고 그렇죠. 그 밑에 좀 쪼개지는 게 그래가지고 SVOD라고 하면은 서브스크리션 VOD예요. 서브스크리션 VOD면 저희 대표적으로 아는 뭐 넷플릭스나 네. 왓챠 이런 게 서브스크리션 VOD고 그다음 AVOD는 애드벌타이징 광고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이런 걸 AVOD로 나오는 거 약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명칭이 약간 정립된 건 없이 뭐 방송 관계자들이 쓰는 뭐 약간 그런 거 그런 용어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하나를 보태자면 저는 그 VOD와 OTT의 경계를 조금 구분지었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저는 나영석이 만든 신서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서유기를 처음에 만들어서 온에어를 시켰을 때 TVN에 온에어 하지 않고 그 네이버 거기에다가 온에어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VOD가 기본적으로 뭔가 기존에 방송했던 걸 재방송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통칭이 되었던 건데 아예 그거 자체가 그 네이버 그 플랫폼 TVN 플랫폼에 우선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너구리 뭐 신라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쵸.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막 하면서 재미가 더해지고 그게 잘 되니까 그거를 삐 처리하면서 다시 방송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뭐 상디가 VOD나 OTT 그것도 있고 뭐 아니면 아주 테크니컬하게 뭐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기존의 그 KBS, MBC, SBS, 뭐 TVN, 뭐 JTBC 이런 방송사 플랫폼의 서브적인 역할로 VOD나 OTT를 했던 것을 나영석이 그걸 전 뒤집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은 CJ가 OTT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니었나라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건 진짜 저는 실험적인 어떤 트라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방송 광고도 많이 먹히고 나영석을 당연히 TVN에 TV 프로그램에 띄우고 싶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한 4, 5년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올리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 약간 그거 너무 마이너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CJ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OTT 시장의 어떤 그 경계를 넘는 어떤 시도로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나영석이 그렇게 한 거는 저도 되게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OTT까지 저는 바라보진 않았고 당시에 포커스는 TV를 탈TV하는 측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탈TV가 전 꼭 OTT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터넷, 그러니까 웹 기반의 TV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V라는 어떤 속성을 벗어나지 않은 거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네이버 TV로 감으로써 어떤 방송심의 규정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때 아마 네이버 쪽에서 많이 그걸 했겠죠. 로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한 걸로 알고 있어서 OTT까지 저는 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좀 TV를 벗어나고자 했던 CJ의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주반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집에 TV가 없다고 하셨던 것도 그러니까 집에 TV는 있으신데 잘 안 보시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군신내 같은 경우는 집에 아예 TV가 없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TV 거의 안 보거든요.
그렇죠. 특히 가족이랑 살 때는 식구들 식구들 그냥 엄마 아빠들이 보는 위주로 보니까 하지 그렇죠.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지 그 TV로 뭔가 선점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자료를 봐도 10대, 20대는 거의 모바일로 콘텐츠 소비를 하는 성향이 되게 그렇죠.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신서유기 같은 경우도 네이버 TV를 했었던 게 그 모바일에서 보는 사람 그 어떤 데모그래픽에 딱 맞는 콘텐츠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TV를 뭐 시도해봤었던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잘 되니까 뭐 이제 TV로 넘어가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요소가 좀 가장 크지 않나. 그래서 좀 OTT 서비스 보면서 아 모바일이 진짜 만들어낸 또 다른 좀 새로운 흐름, 새로운 시장이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확실히 TV를 보는 시청 시간이 많이 줄고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정도, 노트북이나 PC에서 보는 형식.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2018년 11월 기준으로 네이버 TV가 아주 압도적으로 비디오용 OTT 플랫폼 서비스 월 평균 순 이용자의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가 거의 뭐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고 사실 저는 네이버 TV는 그 뭐죠? BTS가 한 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V 라이브 V 라이브도 항상 뭐 네이버로 하고 네이버 그렇죠. 하는 거 맞죠? 네네네. 네이버로 하고 뭐 그때 콘서트 했던 거 그것도 다 V 라이브로 온에어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실시간 스트리밍 했던 거 알고 있네. 그 네이버 TV는 좀 다르지 달라요? 않나요? 네, 그 플랫폼 자체가? 그걸 동시에 틀지 않았을 거고 아마 V 라이브에 몰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OTT를 하기로 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는 뭔가 좀 넷플릭스를 밀어내기 위해서 기존 사업자들 간의 어떤 이합 집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약간 뭐 실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그런 이합 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국내에만도 서비스되는 플랫폼이 20여 개가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차이가 사실 많이 없기 시작하고 결국 이제 컨텐츠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여기서도 표현하는 게 뭐 킬러 컨텐츠를 누가 확보할 것이냐, 맞아요. 그래서 유용자 유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고 저는 저번에 이제 해외 특히 미국 시장 그 OTT 서비스 준비하면서 국내 OTT 서비스는 정말 설 자리가 없겠구나 앞으로 더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킬러 콘텐츠는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생산되는 게 좀 더 많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는 좀 10대, 20대 아니면 30대 초반까지는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출시될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제 이런 서비스로 좀 더 몰리지 않을까? 그럼 국내 OTT 서비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왜냐면 넷플릭스에서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서비스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수가 그래서 참 국내 OTT 서비스는 힘들겠다. 그리고 컨텐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금력이나 어떤 그런 킬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넷플릭스 이외에 국내 플랫폼에서만 제공을 하려고 할까? 약간 이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거의 대항마가 왓챠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애국심으로 왓챠를 구독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그래도 왓챠는 항상 뭐 신문 기사나 이런 타이틀을 잡을 때 뭐 국산 뭐 넷플릭스, 뭐 대한민국의 넷플릭스를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왓챠를 언급하더라고요.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사실 OTT에 저는 그러니까 국내 OTT의 더 큰 사건은 넷플릭스의 한국 상륙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륙을 할 때 왓챠에서 이제 왓챠 플레이를 그 비슷한 시기에 내놨어요. 맞습니다. 내놓으면서 굉장히 예전에 삼성과 애플이 뭐 갤럭시와 아이폰 하듯이 맞아.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왔는데 그거를 지켜낼 대항할 서비스가 이제 왓챠 플레이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실제로도 그 효과로 초기 가입자들을 많이 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자세한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좀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일찍 빨리 그러니까 실제 회사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준비 단계보다 좀 빨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네, 서비스를 출시해서 초창기엔 사실 그 맞아요. 적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에게 줘야 되는 그 피는 굉장히 크고 근데 아직 가입자들은 모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피를
감당할 만한 아직 체급의 회사가 아닌데 좀 무리해서 빨리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다행히 그 어떤 위기?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위기죠. 사실 외부적으로는 계속 뭐 잘 나가고 이제 막 사업 그 가입자들 모았지만 내부에서들은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왓챠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 어떤 컨퍼런스 가서 들은 건데 왓챠 창업주 대표님이 오셔 얘기했던 게 그분들은 컨텐츠를 이렇게 바잉할 때 좀 특이하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어쨌든 왓챠 플레이 전에 왓챠라는 그 영화 평가 시스템을 하면서 다양한 DB를 모으면서 이 영화가 한국에 왔을 때 또는 한국 영화가 우리 왓챠를 통해 플레이했을 때 이 정도의 사람이 볼 거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걸 잡아놓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해외나 국내 영화 바잉할 때 우리 쪽 들어오면 이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시장에서 10억에 사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쪽은 이 정도 볼 것 같으니까 뭐 얼마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단가를 낮춰달라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져오셨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박찬욱 감독 그 리틀 드라마걸도 뭐 그런 식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져왔다고 그때 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참 신선하다. 근데 결국 돈 많은 넷플릭스는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다 사고 돈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 싸움이네요. 그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단가도 후려칠 수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넷플릭스는 데이터나 뭐 추천 알고리즘보다는 지금은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컨텐츠 그냥 되는 대로 다 사들이고 맞아요. 국내에 있는 거에 해외 진출할 때도 그 해외에서 컨텐츠 잘 만든다는 특히 우리나라 그렇게 한대요. 넷플릭스에서 국내 지금 드라마 투자할 때 뭐 PD 감독 이런 거 보지만 배우를 엄청 본대요. 어떤 배우가 하는 드라마다 하면은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뭐 작가도 당연히 드라마는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 중에 배우를 엄청 신경 써서 특히 아이돌 있는 나오는 드라마들 뭐 한류 아이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드라마 바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요? 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한대요. 네. 지금 그렇게 런칭된 드라마가 잘 기억이 안 떠오르네요. 일단 뭐 보장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이정재라는 배우가 거의 나올 때마다 뭐 영화 같은 건 다 빵빵 터지니까 그렇게 기준 잡은 것 같고 송중기가 나스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송중기 역할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에 회당 30억씩 넣어가지고 드라마 만든 것 같고 CG 작업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것도 그러고 뭐 킹덤 같은 경우는 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 제작사 대표님이 워낙 좋으셔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 보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왓챠를 가입했거든요. 이번 거 준비하면서 왓챠 플레이를 왓챠 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 자꾸 OTT라고 하니까 입이 참 안 붙네요.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걸 더 좋아해서 어쨌든 왓챠 플레이를 이번에 처음 했는데 메인 페이지에 그 뜨는 그 목록들을 보면서 와 되게 한국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다 이제 뭐 추천 뭐 이제 이런 거 다 해주는데 되게 왓챠 거는 보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영화나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못 느껴가지고 사실 UI는 완전 넷플릭스를 따라했던데 베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 따라해서 그래서 넷플릭스를 잘 이용하던 저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왓챠 플레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근데 이런 추천 알고리즘이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진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사실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몰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 플랫폼이 확보하냐 안 하냐 이 유무의 차이에서 좀 판가름이 나면 나지 뭐 내가 갖고 있는 뭐 50개의 컨텐츠 중에서 이거를 이타코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어떤 큰 감명을 입고 이걸 서비스를 계속 지속하느냐 보다는 50개 있는 것보다는 100개 있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저는 가겠죠.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도 그 추천 알고리즘 만들 때 그 진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태깅단 태깅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왓챠에서는 사실 좋았던 게 추천보다도 왓챠 플레이에서 아까 상대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왓챠랑 이게 연동이 돼서 저 왓챠를 되게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보고 싶어요라고 찜해놨던 영화들이 그 목록이 왓챠 플레이 자동으로 오고 왓챠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은 또 이렇게 리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입력해 놓은 거를 잘 보여준 거죠. 참 감사한 이용객 고객이네요. 자기가 알아서 다 클릭해 놨으니까. 한때 영화 좀 보는 사람들이 그쵸, 왓챠가 그쵸.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이제 막 맞아요. 감상평 적고 맞아요. 막 들어가 보면 막 친구들 거 어떻게 적었는지 나오고 저도 옛날에 영화 좋아하던 친구 때문에 왓챠를 알아가지고 좀 봤는데 저 솔직히 평은 좀 그랬어요. 약간 너무 허세다. 허세글이 많다. 근데 왓챠하고 왓챠 플레이가 같은 서비스 아니에요? 서비스는 다르죠. 다른데 네, 왓챠에 가입하면 왓챠 플레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왓챠 플레이는 왜냐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왓챠는 말한 대로 추천. 그러니까 뭐 보고 싶어요. 그쵸. 뭐. 별점 그러니까 레이팅, 영화 레이팅. 네. 영화 로튼 레이팅. 토마토 같은. 그쵸. 로튼 토마토. 전 처음에 왓챠 보고 어떻게 이걸로 돈 벌까 좀 싶었는데 네. 그랬어요. 뭐 지금도 왓챠로는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상품으로 왓챠가 초반에 그 평점을 받아서 영화 추천도 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전 초반에는 되게 좋았는데 네. 이게 쌓이다 그러니까 별점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대중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상대님도 얘기했지만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만 와가지고 별점을 매겼기 때문에 되게 좀 특이한 영화들도 나왔는데 이제 결국 거의 네이버 영화 수준으로 이제 별점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대중픽으로 많이 추천이 됐었고 제 추천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왓챠에서는 그 추천 알고리즘을 상용화해서 팔기는 해요. 실제로 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상용화해서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시장이 아니죠.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가령 A라는 콘텐츠 회사가 자기네들의 그런 정보를 주면 그걸 이제 기반으로 추천 아웃풋을 내주는 그 알고리즘 머신이라고 솔루션. 솔루션 그쵸. 그 추천 솔루션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팔렸는지는 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왓챠 플레이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나요? 오리지널은 없고 네. 최근에 그 아까 이게 리틀 드러머 거리 뭐 독점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왜냐면 아까 뭐 푸기든 티빙이든 또는 이제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어떤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를 보면 결국 컨텐츠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 뭐 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옥수수도 없는 거네요? 없죠. 근데 각 그 있어요. 통신사 드라마 같은 거 만들어요. 웹 드라마 같은 거. 옥수수도 가끔 아주 가끔. 그러니까 그게 주류는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조사해서 보니까 뭐 옥수수나 아니면은 뭐 티빙이나 이렇게 정말 극소수까지는 아닌데 자체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크게 파급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웹드라마 이런 거 가장 잘하는 거는 브이라이브에서 방영하는 그 네이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왓챠 플레이는 사실 최근에 이 OTT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 뭐 이런 거를 할 때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컨텐츠로 한다면 최근에 왓챠 플레이가 그 블록체인을 심어서 하겠다라는 야심찬 어떤 그런 출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우리나라 OTT 시장에 그래도 넷플릭스를 대항한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 블록체인을 붙이는 이유가 뭘까?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뭐가 또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향보다는 자기네들은 어떤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컨텐츠만큼 블록체인이 필요한 게 없다라는 뭐 COO의 어떤 인터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그 VOD 판매 기록을 이제 통신사에서 그 방송국에 안 넘겼다고 그쵸. 했는데 왓챠가 사실 그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왓챠 플레이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너네들의 그 콘텐츠들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봤는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줄게.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으니 이제 블록체인을 바꿔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넷플릭스가 국내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하면서 드라마나 이런 거 사고 있잖아요. 영화나.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돈 주고 제작을 컨텐츠 사면서 저희 데이터는 하나도 안 주는 거죠. 그 제작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으로 만드는 거죠. 어떤 정확한 그쵸. 수치나 데이터 가지고 예측을 네.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오래된 뭐 PD분, 작가분 아니면은 그냥 그 배우의 SNS 상에 있는 그냥 시대의 흐름을 아. 감으로 파악하시고 이런 작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구나 이런 기존 추측에 방식이랑. 의해서 기존 방식의 추측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든 감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 좀 연장선 얘기하면은 기존의 제작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거의 그 기존 공중파 또는 종편이나 케이블에 집중돼 있어요. 여전히 네, 매출 나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넘어올 만한 요인이 없는 거죠. 왜냐면 온라인은 넘어가 돈이 안 되니까. 왜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제작사인데 제작사가 어디를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쪽 시장이 커지냐 마냐가 결정되는 건데 이 공중파가 아직도 매출의 대부분을 잡고 있으니까 굳이 온라인으로 갈 필요 없죠. 가려면 넷플릭스처럼 진짜 돈을 많이 주고 컨텐츠에 투자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있는 그럼 아까 푹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왓챠에서 그렇게 돈 주고 과연 컨텐츠를 사올 수 있을지 그렇게 자금이 될지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에 크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블록체인 쪽이나 아니면 뭐 솔루션을 뭐 추천할 알고리즘 솔루션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익이나 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컨텐츠에 의해서 저희도 지난번에 어떤 컨텐츠 때문에 HBO에서 빠지고 왕자의 게임 때문에 빠지고 뭐 넷플릭스 때문에 뭐 마블이 있어서 가고 막 이런 거 얘기했듯이 컨텐츠 위주로 그 구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에 대한 파워가 강점이 없으면은 그 솔직히 그 플랫폼은 조금 살아남기 힘들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국내 지금 OTT 서비스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리 막 기술을 쓴다고 해도 결국 이 거대한 채굴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넷플릭스가 점점 제작 단가를 깎으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가? 네, 킹덤이나 킹덤에서 그때 킹덤 만들었던 제작사는 회계감사까지 들어왔어요. 제작비를 너무 부풀린 것 같다 이러면서 회계감사까지 국내에 들어왔고 요번에 아스달연대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회당 30 해가지고 500억까지 든 그런 드라마인데 그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었냐 이러면서 추궁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돈 주고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치킨 게임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돈 많이 주니까 좋다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점유율도 높아지고 갑이 된다 보니까 이제 뭐 돈 조금 주고 이게 막 하는 거죠. 좀 씁쓸하네요. 네. 듣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편에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스타워즈다, 마블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 콘텐츠 중에 킬러 콘텐츠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무한도전 이런 거? 저도 그러니까 무한도전밖에 떠오르진 않았는데. 아니 근데 그 드라마 있잖아요. 뭐 태양의 후예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마치 그 예를 들어 무한도전 예를 들자면 무한도전이 MBC에서든 하든 옥수수에서 하든 무한도전의 팬들은 그걸 쫓아가면서 보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근데 무한도전을 지금 또 다시 보기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BC에서 그걸 하던데. 네, 그러니까 한창 페이스북 같은 데서 예전에 과거에 불법적으로 무한도전 이런 거 재밌는 것만 짜집게 해가지고 올리고 했거든요. 하니까 차라리 MBC가 한 5년 뒤에 MBC가 따라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밌는 것만 편집해가지고 클립 영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OTT는 확실히 글로벌 OTT들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나. 결이 진짜 다른 게 원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조금 한 발자국 벗어나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을 할 때 네? 굉장히 많은 시장 검증을 거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가 뭔지 뭐 어떤 컨텐츠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를 스트리밍 서비스 이전부터 거기에 맞춰서 계속 영화를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부 극소수의 아니면은 뭐 일부 팬들만 원하는 콘텐츠가 뭐 제작이 안 된다거나 무산이 되는 게 그게 대중적이지 않았으니까 블록버스터가 되지 않거나 이러다 보니까 제작이 안 되거나 미뤄지거나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해외 서비스들은 지금 어찌됐든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자체 제작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네. 대표적인 예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나 올해 내년 해가지고 뭐 20조의 어떤 컨텐츠 제작 비용을 낸다. 우리가
넷플릭스 부럽네요. 오리지널 콘텐츠 재미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빵 터져도 그렇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VC2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OTT 서비스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조가 제작사에서 내는 것보다는 제작사는 따로 있고 그거를 받아서 아니면 구매를 해서 서비스하는 또 이제 유통사 같은 그렇죠. 유통사가 되는 거죠. 유통사 같은 느낌도 있고 뭐 왓챠도 그렇고 뭐 푹이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점유율 같은 거를 보면은 올레 TV나 올레 TV 모바일이나 옥수수나 아니면 LG 유플 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통신사에서 번들로 붙여서 주니까 그렇죠. 그게 이용자 확보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이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근데 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나눠야 되는 게 네이버 TV는 사실 무료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그렇죠.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본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은 미국의 약간 훌루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훌루는 광고를 계속 태우면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형태가 된 거고 대신에 그럼 이제 유료로 전환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 제가 지금 왓챠를 이번 준비를 하면서 2주 무료 체험을 했는데 과연 제가 2주에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2주 안에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죠. 푹 TV도 마찬가지고 티빙도 마찬가지고 내가 계속 이거를 구독을 할 것이냐 안 하느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컨텐츠를 내가 얼마나 소비하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왓챠가 좀 무섭다기보다는 제가 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네요, 그거는. 네. 근데 그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왓챠가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한 2016년, 17년에 저는 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생각보다 찾으면 거의 없어가지고 되게 제한적이고 정말 뭐 대중적인 것만 있어서 저는 사실 이거를 5,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했었을 때는 그걸 봐야 되나? 그냥 제대로 된 내가 좀 매니아적으로 보고 싶은 거 한 편을 10,000원을 주고 보더라도 봐야지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렇잖아요. 5,900원에서 6,900원 뭐 이런 거 한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월구독으로 하면 그래 한 편만 제대로 봐도 내가 이거 뽕 뽑는 건데 그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가격 산정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게 없었는데 지금 또 우리 타코님은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왓챠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통신사가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모바일과 TV, 케이블과 이런 것들.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건물에는 제가 통신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회선이 한 통신사만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뭐 통신사 결합도 안 되고 뭐 그런 이게 뭔가 근데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고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와 진짜 이런 플랫폼이나 유통 뭐 이 영업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거를 보고 가격은 있는데 싼가요? 가격은 싸죠. 근데 뭐 결합 할인 요즘에는 이러한 뭐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탈을 못하는 것도 있죠. 그쵸. 한 개 통신사에 결합 할인 붙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겼을 때 핸드폰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OTT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지 뭐 우리가 어쨌든 스타트업 방송이니까 그런 스타트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지 저는 사실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어떻게 보면 통신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컨텐츠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CJ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까이 적자 CJ 정확하면 CJ ENM 10년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 국내 멀티플렉스라는 시장도 처음을 개척했고 케이블에 돈을 어떤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와가지고 그나마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걸쭉한 기획사도 제작사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CJ라도 없었다면은 국내는 어땠을까 진짜 독일도 통신사 있잖아요. 뭐요? 헬로 모바일. 헬로 모바일. 산 결정 거? 통신사에서. 근데 정말 CJ마저도 사실 CJ에서는 욕을 먹는 게 쌀로 번 돈 영화로 다 날려먹는다. 설탕으로 번 돈. 설탕으로 번 돈. 근데 뭐 결국에는 그래도 CJ를 대변하는 어떤 기업 이미지는 이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아쉽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아까 이제 상디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중파의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보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지는 사실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보도, 그러니까 그 정치랑 연결돼 있는 뉴스 파워가 그쵸. 있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그래서 저는 사실 JTBC도 손석희를 들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야만이 이제 자기네들이 드라마를 만들 때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게 종이 신문 누가 본다고 그쵸. 매출이 이렇게 안 떨어진대요. 매출이 안 떨어진다는 자체가 거기에 광고를 했을 때 솔직히 페이스북에 그냥 타겟팅 안 하고 건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훨씬 낫죠. 그런데도 그렇게 돈을 쓴다는 자체가 타겟층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좀 소비재라면 신문은 아파트, 자동차 하면 타겟층이 다를. 근데 그게 완전히 그거죠. 상품이? 사실은 구독 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지명 광고의 그 돈인데 그 포인트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삼성, LG가 제일 큰 그 뭐라 해야 되죠? 광고주인데 그렇죠. 그 광고주를 예를 들어서 KBS에서 깠어, SBS에서 깠어. 이러면 이제 엄청난 큰 기업 이미지 타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죠. 보통 영업하는 방식이 매체가 매력적이고 그 SK나 뭐 삼성 브랜드 그 광고 담당자가 이 매체 매력 있어가지고 그렇죠. 광고하면 효과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죠. 그 정치적인 관계, 그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는 그 그쵸. 기득권을 가지고 맞아요. 찍어 눌러가지고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중파 같은 경우가 솔직히 광고 효과가 뭐 케이블이나 종편 이런 데보다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시청률은 조금 케이블이나 이쪽이 낮지만 그런데 이게 이동이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이동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공중파 쪽에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광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나 이런 집중도가 굉장히 아성이 높았는데 MBC만 하더라도 그 아성을 무한도전에 사실 끌고 갔던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중파의 광고를 하려면 무조건 그러니까 무한도전에만 하고 싶은데 그렇죠. 무한도전을 하려면 끼워 팔기로 무조건 맞아요. 다른 시간대를 사야 됐는데 뉴스데스크에 넣어달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패키지로 아예 팔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킬러 콘텐츠가 빠지면서 그쪽도 지금 광고 수익이 공중파 광고 수익이 지금 계속 완전 하락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그렇고. 전 그게 좀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늦게 대비하는 거지 근데 않을까. 하나 그렇잖아. 기득권층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쉽게 놓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공중파가 너무나 배 따뜻하게 이것들을 다 영유하고 있었는데 굳이 내가 그런 것들을 선심껏 줄 리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요. 뭐 저도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지만 미국은 어쨌건 그 뉴스 채널, 뭐 드라마 채널 이렇게 채널별로 어떤 그런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중 현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공중파에서 뭐 뉴스도 하고 예능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다큐도 하고 다 하니까 결국에는 드라마를 투자 받으려면 뉴스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거 볼모를 갖고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중파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넷플릭스 같은 뭐 또는 왓챠플레이에서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스타트업이 못 크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영방송의 문제인가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OTT가 못 큰 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좀 하지 마요. 근데 확실히 지금 KBS 그 공중파 3사의 그 경영 실적을 보면은 지금 SBS 빼고는 다 적자예요. 그것도 상당히 엄청나게 큰 금액 적자고 SBS 같은 경우는 적자는 면했지만 7억 영업이익 7억이에요. 거의 간당간당하고 진짜 없는 거죠.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그리고 KBS는 알다시피 다 수신료를 거의 한 몇천억 가까이 받는데 이렇게 적자 폭이 크다는 거는 수신료 이슈가 발생하면 진짜 그쵸.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요새 그것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공중파 3사가 그동안 때문에 그렇게 아성을 지켜가면서 광고주를 다 끌어모았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끌어모았어도 컨텐츠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물 새는 거죠. 계속 물이 새고 있는 거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거죠. 구조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마블이라는 게 당연히 디즈니가 사가면서 뭐 몇천 명에 있는 히어로들을 잘 메이킹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가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 제작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작사 형태를 보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증바 같은 경우는 제작비를 50%만 주고 과거에 최근에 좀 더 늘어나지만 과거에는 50%만 주고 50%는 알아서 PPL로 채워라. 이런 구조다 보니까 컨텐츠는 PPL로 도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청자들은 불평만이 나오고 악순환이 그렇게 반복되니까 제작사는 큰 제작사가 나올 수도 없죠. 당연히 시장 자체도 5천만밖에 안 돼 작은데 거기서 이렇게 방해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좀 아니 그런 지금 상디 얘기를 들으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쨌건 스타트업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딱히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그나마 살아있는 게 스타트업 관련된 뉴스를 하는 미디어들, 그렇죠. 그런 조그맣게. 맞아요. 근데 이제 블로터 거기도 뭐 블록체인을 하겠다, 미디어의 블록체인을 하겠다, 뭐 이런. 아마 우리나라 그 IT 쪽에 가장 뉴스 강장이 전자신문이랑 블로터.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할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기술력 뭔가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려고 하지 않나? 갑자기 전에 며칠 전에 컨텐츠 배급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막 풋하고 옥수수 인수합병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컨텐츠 쪽에 계신 분은 그게 그 합병이 아니라 옥수수가 풋을 먹은 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럼 SK가 그 지상파 3사의 어떤 그 서비스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컨텐츠 쪽에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뉴스를 다시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 옥수수 쪽이 50% 플러스 1 한 주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CEO는 그 SK 쪽이 가지고 풋 쪽이 그냥 그 밑에 있는 뭐 관리자 C 레벨인데 관리자급으로 가고 보니까 좀 더 SK 쪽으로 다 넘어가긴 넘어갔더라고요. 결정권이나 이런 운영들이. 네,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사와 방송사의 어떤 그런 방송사들이 이제 마이너스 나니까 넘긴 건가? 포기한 건가? 제작사 입장에서 OTT 쪽이 돈이 별로 안 돼서 그래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쪽은 저작권도 되게 희미한 게 그냥 엔스크린 저작권이라고 해서 약간 그냥 어차피 그 통신사에는 사실 VOD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때 넘기면서 그냥 뭐 모바일 쪽도 알아서 트세요. 약간 거의 그 수준이 뭐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었던 시절도 있어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럼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돈도 안 되고 환경은 열악하고. 그렇죠. 여기에 감히 뛰어들 플레이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아까 저번에 항상 상진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컨텐츠는 돈 싸움인데 자금 싸움이고. 맞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가 사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히 이런 플랫폼 서비스 쪽에서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이고 그렇게 보면 참 넷플릭스가 무섭긴 무섭네요. 그러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겠다고 계속 그렇게 투자하고 그랬다는 거 보면 참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넷플릭스.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쩌면 군시님이 VOD와 OTT를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하다. 경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할 만큼 OTT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확립이 제대로 안 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왓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왓챠 플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 포함해서 지금 티빙하고 왓챠하고 그 푸파고 옥수수가 합병한 그 회사 이제 세 군데가 웨이브. 네. 이름이 결정났나요? 웨이브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3파전. 이 3파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예요. 이 3파전이라고 좀 정리를 됐는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뭐 다 비관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역량들이 안 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 이슈스다 보니 그래도 스타트업인 왓챠 플레이가 잘했으면 하는. 아니 저분이 그 긴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고 나서 그 기점으로 굉장히 마일드해지지 않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뭔가 그때 기점으로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람 저렇게 날이 서 있었거든 항상. 세상이 싫고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이크 끄고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마일드해졌어요. 깨달음의 여행을 다녀오신 그런가 봐요. 자 우리 타코님 어때요? 왓챠 티빙 웨이브
굳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관적이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저 세 개 중에서 한두 개는 살아남겠죠. 왜냐면 국내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망할 것이고 하나는 근근히 살아갈 것이고 하나는 그냥 소익이 조금 나는 수준이 되고 결국은 넷플릭스 쪽으로 다 통합되지 않을까.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통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밝지는 않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로 싸워야 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합을 할 거면 웨이브로 컨텐츠도 좀 제작하는 거를 좀 연합군을 만들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뉴스에는 뭐 지금 2천억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미국 시장이 좀 특이하다 느끼는 게 제작사분들 대표님들도 다 세거든요. 약간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시고 또 엄청 자존심도 세셔가지고 근데 그런 걸 약간은 역시 대표님 클러스팅 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표님 봤을 때 그런 게 신기한 것 같고 나름 생존 전략 아닐까요? 이러다 보면 우리 다 전멸하겠다. 뭐 어떻게든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디즈니가 디즈니가 이번에 마블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또 아바타도 제치고 전 세계 그 매출 1위도 달성하고 했듯이 어쨌든 마블에 있는 그 히어로물들도 엄청 옛날 그 만화책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왓챠를 좀 저도 응원하는데 왓챠도 과거에 우리 전래동화나 이런 거를 약간 리부트 형태로 요새 디즈니 리부트가 인기잖아요. 리부트 해가지고 한번 괜찮네. 해가지고 대한민국 IT 파워를 IP 파워를 너무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죠. 좀 펼쳐봤으면. 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진심으로 응원하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알라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 들어서. 그쵸. 저도 알라딘 되게 재밌게 보면서 어때요 우리 군신님? 왓챠 티빙 웨이브 우리에게 어떤 발제를 나름 하셨는데. 잘 모르겠지만 왓챠는 좀 살아났고 티빙하고 이 웨이브 국내 시장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컨텐츠를 사도 거의 모든 컨텐츠를 살 수는 없을 거고 드라마 예능을 싹쓸이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컨텐츠는 국내에 있는 회사가 서비스를 할 건데 어디 쪽에서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티빙하고 웨이브 중에 하나 경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재밌는 게 이제 티빙은 CJ고 이제 웨이브가 공중파를 이제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면 딱 남는 게 종편이거든요. 근데 종편이 넷플릭스에 지금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말씀하셨던 거 군신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조금 저도 동감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보면은 예능 쪽이 아무래도 제일 그 조회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 전체적으로. 그 왓챠나 뭐 다 티빙 포함해서 그럼 확실히 예능은 사실 넷플릭스에서 주력적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하는 플랫폼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게 아까 공중파 3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KBS 망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질 좋았던 다큐나 이런 거는 그렇죠. 못 보겠네요. KBS 안 망해요. KBS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3사 다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하고. 절대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하고. 3사가 이사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공중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저도 절대 안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랑 굉장히 밀접하게 그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MBC에서 놀면 뭐하냐는 그 유재석이랑 김태호 PD가 합작하는 그 컨텐츠도 원래 유튜브에 그거를 계속 먼저 뿌렸었거든요. 네, 초등학생 만나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뭐가 컨셉이 없어요. 그거는 저기 유키즈 온 더 블럭 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김태호 PD가 유재석 예능 많이 보시나 봐요.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 컨텐츠 덕후라서 보면은 유튜브에서 거의 모든 영상을 선공개했었어요. 몇 주 전부터 저는 그걸 다 봤고 저번 주에 그 무한도전 시간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그때 그거를 그러니까 본방도 사실 1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화
코리아 전에 뭐 프리쇼인가라고 해서 했는데 유튜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이랑 자막을 조금 다른 톤으로 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아까 그 나영석 PD의 신서유기처럼 MBC도 공중파인 MBC도 약간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가능한 이유가 유튜브로 풀었을 때 보는 사람들과 TV로 방영을 했을 때 보는 사람이 이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는 유튜브로 미리 틀어버리면 아니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지 누가 맞아요. TV에서 봐라고 하는데 사실 여전히 TV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는 망할 리가 없고 그리고 유튜브에 선공개를 해서 다시 그 TV에서 실시간 온에어를 해도 안 본 사람 유튜브를 안 본 사람들이 와 그렇죠. 시험 시작한다 이러면서 볼 거라서 뭐 그건 가능한 전략인 것 같네요. 저도 2번 다 봤잖아요. 본방도 보고 유튜브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PD의 팬이신가요? 유재석의 팬입니다. 유재석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영혼을 담아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약간 의외여가지고 왜 유재석을 좋아하는 게 왜죠 저는? 근데 이게 추정인지 실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수익을 추정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국내 방송사들이 월 한 10억씩을 방송 수익으로 광고 수익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방송사들이? 네, 저번 달에 MBC가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 10억은 별로 큰 돈이 아닐 것 같은데? 1,000억씩이 매출인데 근데 그 한 달 수익인 거고 예전에 옛날 컨텐츠를 거의 올린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냥 제 방을 트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뭔가 수익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죠. 그렇게라도 현금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리부트를 한번 왓챠에서 한번 기획해보는 게 어떨까? 활동, 은비값이 이런 거죠. 은비값의 리부트. 어린이 교육용 프로그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은비값이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OTT 얘기를 하다 보니 지난 글로벌 OTT랑은 너무 얘기가 달라가지고 OTT를 제대로 털었는지도 모르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OTT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저는 어디 한 군데로 살아남아서 저 외군들을 좀 방어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요새 노재팬 때문에 다들 애국심들이 흥선된 건지가 뭐야? 그래도 뭐 분명히 보복 당합니다. 지금은 넷플릭스가 좋을지 몰라도. 네, 저는 되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지금 운영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실 테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생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 같은 고객들이 유지를 하실 거고 뭐 더 성장하실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좀 순탄한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는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콘텐츠가 계속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국내 OTT 상황에 대해서 또 왓챠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타코님. 네, 이메일 있습니다. 주소 한번 공지 좀 해주세요. 이메일로 사실은 왜냐면 후기나 이런 방에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도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메일도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데에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 얘기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거나 광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광고도 받고 후원도 받고 기가 막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 받습니다. 그럼요. 브랜디드 콘텐츠인가요? 브랜디드 콘텐츠로 이렇게 녹여서 기가 막히게 녹여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네. issues.korea@gmail.com이라서 네. issues 할 때 s가 3개 붙게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issues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issues.korea@gmail.com입니다. 이슈스 코리아라고 붙이는 건 이슈스 US, 이슈스 재팬, 이슈스 차이나 이런 걸 꿈꾸시는 거 아닌가요, 타코님? 네, 일단 중국어를 좀 배워서 네. issues 차이나부터 좀 공략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베리에이션을 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할게요. 이슈스 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